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년간 무료 가사 도우미 취급받던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충격적인 카톡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 순간까지 좋아요와 구독으로 춘희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를 응원해 주세요. 제주도 여행을 떠난 아들 가족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며느리 영미가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충전기에 꽂아두려던 순간 메시지 알림이 뜨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화면에 보인 내용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시엄마 진짜 언제까지 우리 집에 죽치고 있으려는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더 읽어봤어요. 애들도 요즘 창피해한 다고 친구들 집엔 할머니가 안 사는데 우리 집만 3대가 살고 있다고 친구가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요양원 알아봐. 요즘 좋은 데 많잖아.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따로 살면 너희도 편하고. 며느리의 답장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솔직히 공짜 가사 도우미 부린 거나 다름없잖아. 애들 봐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이제 애들도 크고 해서 굳이 필요 없어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간 이 집에서 제가 뭘 했는지 며느리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더 읽어보니 친구가 또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러게. 근데 시어머니가 순순히 나가실까? 며느리는 글쎄, 이 집이 자기 집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남편이랑 상의해봐야겠어. 라고 답했어요. 핸드폰을 든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첫째 지훈이를 낳았을 때 친정어머니 대신 제가 3개월간 산후조리를 도맡아 했던 일들이요. 새벽 2시, 4시마다 깨어나는 아기 때문에 며느리가 제대로 잠을 못 잔다며 제가 아기를 제 방으로 데려와서 키웠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트림시키고 70이 다 된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둘째 서연이까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아침밥 차려놓고 지훈이 학원 데려다주고 서연이 유치원 픽업하고 오후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언제부터인가 제 하루는 온통 남을 위한 시간으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족들한테서 고마움의 인사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할머니, 밥이 너무 짜네요. 할머니, 빨래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할머니, 청소 좀 깨끗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들만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직원인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가 감기 몸살로 39도 열이 나서 온몸이 후들거릴 때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무엇이었는지, 이 가족들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는지. 공짜 가사 도우미라니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게 벌써 2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52였는데 혼자서 아들 준서를 대학까지 보내려니 정말 막막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나가고 오후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가락이 다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우리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요. 준서가 대학교 4학년 때 영미를 데려왔어요. 예쁘고 착한 여자라고 소개하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혼자 살던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요. 영미도 처음엔 정말 예의 바르고 다정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거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제가 적금 깨서 예단도 해주고 혼수품도 넉넉히 챙겨줬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보태줬고요. 젊은 부부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첫째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가 너무 어리고 제가 육아를 잘 모르니까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제 손자인데요. 그런데 잠깐이라던 게 3년이 되더라고요. 지훈이가 유치원 갈 때까지 제가 기저귀 갈고 밤에 깨서 분유 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다 했어요. 둘째 서연이까지 태어나니까 더 바빠졌어요. 며느리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육아를 제가 담당했어요. 애들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빨고 밤중에 깨서 달래고 그래도 손자들이 예뻐서 참았어요. 제 새끼들처럼 아껴서 키웠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열이 나도 밤새 간병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챙겨주고 지훈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모든 힘든 걸 잊게 해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원 픽업은 당연히 제 몫이 되었고 도시락 싸는 것도 숙제 봐주는 것도 다 제가 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애들이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저한테 미루는 거였어요. 제일 서러웠던 건 명절 때였어요. 온 집안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는데 가족들은 TV 보면서 놀고만 있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국 끓이고 손목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혼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상 차리고 나면 할머니, 이 나물 너무 짜네요. 할머니, 전이 좀 탄 것 같은데요. 이런 말만 들었어요. 제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72번의 생일 중에서 이 집에서 축하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 생일엔 제가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 사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고마워한 적도 없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허리가 많이 망가졌네요. 오랫동안 무리하셨나 봐요.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빨래와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가 허리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요. 제 건강도
제 안전도, 제 생명도 집안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싶었어요. 며느리의 카톡을 본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금자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거든요. 금자야,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며느리 카톡 내용부터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일들까지요. 금자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고요. 춘이야, 이게 말이 되니? 15년 동안 무료로 일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을 줘가면서 일해준 거잖아. 신혼집 전세금도 내가 보태줬다며? 맞아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 집에서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용돈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옷 한 벌 사준 적도 없어요. 오히려 손자들 용돈, 옷값, 학원비까지 제가 보태줬어요. 춘이야,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제대로 해보자. 금자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저도 그때부터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72년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요. 먼저 이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봤어요. 20년 전에 1억 5천만 원에 산 이 집이 지금은 6억이 넘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벌어서 마련한 이 집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 혜택을 왜 아들 가족만 누려야 하나요? 며느리가 요양원 얘기를 했으니 저도 제 갈 길을 찾아봐야죠. 인터넷으로 강릉 펜션들을 찾아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 중에서 월세로 살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장기 임대 가능한가요? 펜션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곳은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매일 바다 산책도 하실 수 있고요. 펜션 사장님과 몇 번 통화하면서 친해졌어요. 혼자 사는 72세 할머니라고 하니까 더 잘 챙겨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이곳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다들 친하게 지내세요. 월세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서울집 팔면 충분히 남을 돈으로 평생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엔 조용히 이삿짐 센터를 알아봤어요.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 가는 날에 맞춰서 예약을 잡았어요. 3박 4일 동안이면 충분히 제 짐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삿짐 센터 사장님에게도 미리 설명했어요. 아들 가족 몰래 이사하는 거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금자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춘이야, 내가 그날 와서 도와줄게.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 거야.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저만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저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금자야, 고마워. 너 아니면 누가 날 도와주겠니? 제주도 여행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제 방에 있던 옷가지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아끼던 그릇들을 조용히 박스에 담았어요. 30년 동안 모아둔 적금 통장들도 챙겼고요. 이 집에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정말 제 개인 물품뿐이었어요. 가구는 다 두고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인생인데 새 가구로 새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냉장고를 비우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장 보는 일도 당연히 제 몫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치웠어요. 김치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세탁기에 있던 세제들, 화장실 청소용품들도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제 돈으로 산 것들이니까요. 며느리 방에서 우연히 본 그 카톡 내용도 캡처해뒀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무료 가사 도우미, 요양원 알아보자.
이런 말들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제주도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공항까지 배웅해드린다고 하니까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니야, 너희끼리 편하게 가. 할머니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며느리가 어머니, 그럼 집안일 부탁드려요. 돌아올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행 가면서도 집안일 걱정이라니요. 가족들이 집을 나선 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2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가꾼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이건 제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이었어요. 그럼 저도 제 집을 찾아 떠나야죠.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어서 와, 고생했다 하면서 맞이했을 텐데 집 안이 조용했거든요. 며느리 영미가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의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어있지? 텅 빈 냉장고를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김치 냉장고도 마찬가지였고요. 화장실에 가봤더니 세제도 화장지도 없더라고요. 세탁기에도 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이불도 다 없어진 거죠. 그제서야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거실로 뛰어나와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 왜 이래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강릉에 있어. 이사 왔어. 네, 이사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 너희가 여행 가기 전에 말했잖아. 강릉으로 이사 간다고. 아들 준서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농담이시죠? 설마 정말 이사 가신 건 아니죠? 농담이 아니야. 진짜 이사 왔어. 너희도 이제 독립해. 나처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뺏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은 어쩌고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역시 걱정하는 건 제 안전이나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어요. 집안일, 너희가 하면 되잖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못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머니 없이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으면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나도 혼자 사는 거 처음인데 배우고 있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준비해둔 폭탄을 터뜨렸어요. 잘못? 너 카톡 다 봤어. 공짜 가사도우미라고 했지.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고 전화 너머로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거죠. 그거 뭐야? 15년 동안 너희 집에서 무료로 일해준 게 고마운 줄 모르고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영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정말 그럴 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장난이었어. 너희끼리 진지하게 상의한 게 장난이야. 아들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손자 지훈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할머니 왜 갑자기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훈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짐만 됐나 봐. 이제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고마워, 지훈아.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가끔 할머니 보고 싶으면 강릉으로 놀러와. 지훈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받아서 화를 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어요? 이기적.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게 이기적이야. 그럼 너희가 요양원 보내려던 건 뭐야?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또래 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 하지 마. 너희가 편하자고 한 얘기잖아. 솔직히 말해. 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 며느리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혼자 살 수 없어요. 못 살 게 뭐가 있어. 너 군대도 갔다 왔잖아. 혼자 사는 거 다 배웠을 텐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애들도 있고. 애들, 내가 15년 동안 키운 애들 말하는 거야? 이제 친엄마가 키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쏟아낸 것 같았어요. 강릉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아들, 며느리, 심지어 손자들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하루에 수십 개씩 왔어요.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친구 금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춘이야, 너희 집 앞 지나가다가 봤는데 완전 난리더라. 쓰레기가 대문 앞에 쌓여 있고, 빨래는 베란다에 널려서 바람에 나부끼고,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던 집안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나 봐요. 한 달이 지나니까 더 재미있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금자한테 말했다더라고요. 준선의 집 요즘 왜 그래? 집에서 냄새가 나고 애들이 편의점 김밥만 들고 다니던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손자 지훈이가 학교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친구들이 야, 너 요즘 도시락 왜 안 싸와?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없어서 라고 대답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할머니가 해줬던 거야? 엄마는 뭐해?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싶었어요. 며느리 영미는 더 심각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를 혼냈다는 거예요. 영미야, 시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한 거 아니니? 15년 동안 애들까지 봐주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정 어머니까지 며느리 편을 안 들어주니까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아들 준서도 회사에서 말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준서 씨,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라고 물어보니까 강릉으로 이사 가셨어요. 라고 대답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요? 왜 같이 안 가셨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준서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다들 수근수근하기 시작했대요. 특히 준서 상사가 한 말이 치명타였다고 하더라고요. 준서 씨,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효도예요. 준서가 저희가 함께 살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어. 라고 변명했지만 상사는 그럴수록 더 잘 모셔야죠. 라고 답했다더라고요.
한 달 반이 지나니까 손녀 서연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친구들이 서연아, 너희 집 진짜 냄새 나더라. 할머니는 어디 갔어? 라고 놀리니까 서연이가 울면서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따졌다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왜 쫓아냈어요? 친구들이 다 놀려요. 며느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할머니가 나가신 거야 라고 하니까 서연이가 그럼 왜 다시 안 오셔요? 할머니 없으니까. 우리 집 엉망이야. 밥도 맛없고 집도 더러워. 라고 소리쳤다더라고요.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집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2달째 되던 날, 며느리 영미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둘러싸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미 씨 시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강릉으로 이사 가셨어요. 혼자요? 왜 같이 안 가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그래도 72세 어르신을 혼자 두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희도 함께 살자고 했는데 라고 변명했지만 아주머니들 표정이 차갑더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일 웃긴 건 며느리가 집안일을 배우려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치 담그는 법, 밑반찬 만들기, 집안 청소하는 법, 이런 걸 찾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따라 해봐도 제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만 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했지? 아들 준서는 아예 회사에서 집에 늦게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어요. 집에 가봐야 할 일만 쌓여 있고, 며느리는 짜증만 내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보채고, 그러니까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매일 야근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손자 지훈이가 저한테 몰래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편지 내용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할머니 없으니까 우리 집이 정말 엉망이에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고, 동생은 울고, 저는 친구들한테 놀림만 당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지훈이 편지를 받고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안쓰럽긴 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릉 펜션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 준서, 며느리 영미, 그리고 손자들까지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앞에서 한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72세 할머니 앞에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몰라요. 펜션 사장님과 이웃 어르신들까지 구경 나와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며느리 영미가 먼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15년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희생해 주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아들 준서도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엄마. 준서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절을 했어요. 손자 지훈이가 가장 가슴 아프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없이는 정말 안 돼요. 친구들이 계속 놀려서 학교 가기도 싫어요.
집에서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 할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 할머니가 해주시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손녀 서연이는 아예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면서 울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야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어요.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마다 창피했어요. 할머니 없는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3개월 동안 강릉에서 살면서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아침에 바다 산책하고 하고 싶은 요리 해 먹고 동네 어르신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72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과는 받겠다. 너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니까.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사과하면 돌아갈 줄 알았나 봐요. 이제 각자 살자.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살 거야. 며느리가 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실게요. 너무 늦었어. 이미 15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잖아. 그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 아들이 애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집안일은 하나도 못 하겠고, 애들도 엄마만 찾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나도 처음엔 다 배워가면서 했어. 너희도 배우면 돼. 손자들이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훈아, 서연아, 할머니가 너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72년 동안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이해해줘. 결국 제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자. 그것도 여기 강릉으로 너희가 와. 나는 서울 안 가. 가족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아예 만나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절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때서야 진짜 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도 약속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눈치 보시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여쭙고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펜션 사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온 가족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네요. 동네 어르신들도 춘희 씨가 진짜 대단해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시원했어요.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 며느리 영미가 보낸 거였어요. 강릉 특산품으로 유명한 곶감이랑 함께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께 이런 걸 보내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처음엔 이것도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정말 매주 뭔가씩 보내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좋아하던 전복죽을 끓여서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자들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용돈을 보내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나 싶어서 놀랐어요. 한 달 후
약속한 대로 가족들이 강릉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가 제 짐을 들어주면서 어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좋은 곳에서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게 보였어요. 점심 먹으러 횟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계속 반찬을 올려주면서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맛있어 보여요. 라고 챙겨주더라고요. 15년 동안 제가 며느리한테 해주던 일을 이제 며느리가 저한테 해주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손자들도 달라졌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저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할머니, 제가 용돈 모아서 할머니께 선물 사왔어요 하면서 예쁜 스카프를 건네주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며느리 영미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레시피로 요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맛있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진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간이 짜다, 맛없다. 이런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요리법을 배우고 싶어 하다니요. 영미야, 요리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맛있어져.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동안 저는 그냥 배만 채우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늘 가족을 생각하며 해주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들 준서도 변했어요. 강릉 바다를 같이 걸으면서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으시다는 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준서야, 엄마가 너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야. 알아요,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엄마 인생을 응원할게요. 점심 먹고 나서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설거지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 사람도 할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한 거였던 거죠. 저녁 때가 되어서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신 게 1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꼭 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혼자 계시지만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강릉에서 스트레스 없이 지내니까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손자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할머니, 한 달이 너무 길어요. 2주에 한 번씩 오면 안 돼요. 지훈이가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럼 지훈이가 혼자서라도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펜션 사장님이 오셨어요. 어머니, 오늘 보니까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네, 정말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리워지고 더 소중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원한 건 가족과 완전히 등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 취급받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는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게 된 거죠.
강릉에서의 6개월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바다 산책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74년 살면서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은 또래 할머니들과 게이트볼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때로는 함께 여행도 가요. 어제는 정동진까지 기차 여행을 다녀왔는데, 할머니들끼리 웃고 떠들면서 가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춘희 씨, 정말 용감해요. 가족 두고 혼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라고 다들 감탄하시더라고요. 제일 신기한 건 요리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어요. 오늘은 해물파전이 먹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간이 짜다, 맛없다, 이런 말 안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제 입맛에 맞춰서 요리하니까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가족들과의 만남도 정말 달콤해졌어요. 이번 달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김치 담가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라면서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왔어요. 맛을 보니까 좀 싱겁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져서 맛있다, 영미야.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해줬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마치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아들 준서는 이제 제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건강하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해요. 예전에는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이런 말만 했는데 이제는 제 안부를 먼저 묻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손자들도 자주 영상통화를 해와요. 지훈이는 할머니, 저 이번에 요리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김치찌개 레시피로 만들었더니 1등 했어요.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가장 뿌듯했던 건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어요. 어머니, 요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부러워해요. 시어머니가 강릉에서 혼자 잘 사신다며 정말 독립적이시네.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동네에서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용감하게 선택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펜션 사장님도 어머니는 정말 이 동네의 명물이 되셨어요. 다른 펜션에서도 춘희 할머니 같은 분 또 없냐고 물어봐요.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중하게 인사드리러 오시는 모습 보면 정말 부러워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제 친구 금자가 놀러 왔는데 춘희야, 너 정말 젊어졌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졌어. 15년 동안 본 것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주름도 펴지고 웃을 일이 많아지니까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 산책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바다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제 이름인 김춘희로 불린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강릉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춘희 씨, 춘희 할머니라고 불러줘요. 저도 저 자신을 김춘희라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72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 좀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어요. 제가 없어야
가족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런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춘희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자.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춘희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춘희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가족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깊은 이해와 감사로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춘희 할머니처럼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